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수학 이야기를 할게요. 전 수학자가 아니지만 이건 알아요. 0과 1 사이에는 무한대의 숫자들이 있습니다. 0.1도 있고 0.12도 0.112도 있어요. 그 외에도 무한대의 숫자들이 있죠. 물론 0과 2 사이라든지 0과 100만 사이에는 더 큰 무한대의 숫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무한대는 다른 무한대보다 더 커요. 저희가 예전에 좋아했던 작가가 이걸 가르쳐줬죠. 제가 가진 무한대의 나날의 크기에 화를 내는 날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전 제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를 원하고, 어거스터스 워터스에게도 그가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었기를 바래요. 하지만 내 사랑 거스, 우리의 작은 무한대에 대해 내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난 이걸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거야. 넌 나한테 한정된 나날 속에서 영원을 주었고 난 거기에 대해 고맙게 생각해. 헤이즐 그레이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제 옆에는 광기사가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왜 광기사입니다. 성의없게 인사해요 갑자기. 뭐야? 아니 그래서 성의를 보여줬어요. 무슨 성의를 보여줘? 아니 뭘 자꾸 요구해? 네, 아무튼 지난번 녹음하고 며칠 지났나요? 이제 한 4일 지났나요? 4일? 4일 동안 뭐하고 살았어요? 저는 사실 여기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오면 안 되는 사람, 어디가 유병헌이냐? 바빠, 굉장히 바쁜데 사실 준비를 많이 못해가지고 준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네. 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숨만 쉬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죠. 우리 잠깐 이제 전 녹음하고 말이 바뀌었는데? 네? 뭐요? 분명히 5분 전에 녹음 하나를 뜨다가 실패했는데 네? 그때는 한 게 많았잖아요. 아 그때요? 네. 그때 얘기한 게 어제 영화 2편 봤다고 얘기했죠? 네. 근데 왜 갑자기 지금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래요? 다시 얘기하려니까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을 왜곡하는 편으로. 사실 얘기했죠. 숨 마신다. 네, 일단 관계사는 숨만 쉰 걸로 하고, 그 숨만 쉬는 와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이 네. 있었다면 어떤 순간인가요? 어제 제가 영화를 2편을 봤는데 네. 하나는 군도라는 영화를 봤고 네. 하나는 위크엔드 인 파리, 노부부의 그 파리에 여행 갔던 이야기를 봤는데 마침 제가 감기에 걸렸었거든요.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는데 군도를 보고 화를 좀 냈다가 위크엔드 인 파리를 보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군도를 보고 화를 냈다가 네. 화가 날 정도였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예쁜 남자를 싫어합니다. 예쁜 남자 싫어합니까? 네. 그 강동원 때문에? 네. 내가 안 예쁘니까. 하정우를 보고 좀 기분이 좀 풀어졌겠는데? 근데 그렇다고 못생긴 남자를 보고 기분이 좋아지진 않는구나. 제가 타란티노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쿠엔틴 타란티노? 네, 타란티노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간에 하정우가 막 총 쏜 장면 있잖아요. 기관총 돌리는 장면. 그게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타란티노의 장고 이런 게? 네, 막 그 통쾌한 복수극. 통쾌한 복수극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강동원을 위한 영화를 만들기 위한 그 하정우의 그냥 액션씬이 아니었나. 그걸 떠나서 기분 별로 안 좋았는데 위크엔드 인 파리를 보고 좀 많이 좋아졌어요. 명대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사가 좋았어요? 네. 어떤 대사가 기억에 남아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관계사는 바빠가지고 여기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어제는 영화 2편이나 봤네요. 그죠? 영화 보느라 본 건 아니고 아파서 본 거고. 아파서? 네, 아파서 치유하기 위해, 힐링을 위해서. 저희 군도 이미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이 방송이 한참 이후에 나온 방송이겠지만 군도 오랜만에 생각하니까 저도 군도 본 지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녹음일로부터는 일주일도 안 되는데 확실히 그 기관총 돌릴 때는 다른 영화 짜깁기 한 인상이 되게 강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밀란을 이끌어낸 이후에 강동원이 이제 백성들 돌아보면서 칼을 이제 빼들고 막 싸우다가 백성들이 이제 압박을 하니까 그러잖아요. 너희들 중 주어진 인생을 바꾸기 위해 네. 생을 걸었던 자는 칼을 휘둘러라. 내가 그 칼을 받을 테니.
이거 너희들 중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 이거 변주를 한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한 건지. 진짜. 근데 강동원이 하니까 네. 이제 그 순간에 정말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가끔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강동원이기 때문에 막 설득되고 네. 강동원이기 때문에 이해되고 하긴 했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강동원이 했던 그런 행적들을 보면. 근데 강동원 인생 살기 편하겠더라. 왜요? 무슨 말 해도 사람들이 좀 믿을 거 아니야. 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예. 머리 풀어헤치고 음. 얘기하면 다 믿을 수 있을 완전 구미호 같았잖아요 그때. 그죠. 그러면서 내가 너의 간을 빼먹겠다 이러면 간 내줘야 될 것 같고 왠지 그런 느낌이 있는. 부족할 것 같은데, 내가 또. 아무튼 그랬습니다. 위크엔드인 파리는 어땠어요? 노부가 파리에 잠깐 여행을 떠나면서 겪는 그냥 일상을 담았는데요. 그 대사가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 기억 남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노부부 중에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가 이름 닉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랑은 그 주고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뭐 이게 100% 그 말을 다 뭐 이해했다라기보다는 뭔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관계사가 전해주는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을 떼먹었겠네. 딱 보니까. 그 대사에서 이제 허리나 팔다리가 좀 잘려있다는 느낌이 강하네요. 아, 그래요? 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네, 정말 저는 그대로. 번역체. 네. 번역체 대신 사랑은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다. 무언가다. 네. 뭐 좋은 뜻이 담겨 있다고 네 그렇게 이해하고 네 그런 영화를 저도 잘 이해 못했어요. 근데 그냥 가슴이 뭔가 뭉클하더라고요. 아 좋은 영화였나 보네요. 뭉클할 정도였으면. 사랑은 주고받는 것 이상의 그 무언가다. 네. 뭘까요? 그 주고받는 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 이상의 무언가다. 그게 무슨 개념일까? 그때 비슷한 얘기 한 게, 그 할아버지가 연세도 있으신데 자기는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진정한 사랑을 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잠자리도 자기 와이프하고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보다 자기 와이프와만 잠자리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일단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네. 그 이야기를 이제 와이프한테 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했나요? 다른 사람한테 했죠. 아 다른 사람한테? 네. 아 멋진 할아버지. 친구 아들한테. 마리화나 피고 있는. 친구 아들한테? 그죠? 그 말을 친구 아들한테 왜 하는데? 왜 하는데? 친구 아들이 친구 아들한테 내가 왜 내 와이프랑만 자고 그- 싶다 이걸 왜 하는데? 그 친구가 어. 대학교 친구인데 네. 이혼을 하고 젊은 여성이랑 결혼을 합니다. 네. 또 그 아들은 마리화나와 이제 술에 쩔어서 뭐 세상을 등지고 있다 해야 되나? 좀 히키코모리처럼 슬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닉이라는 남자가 그냥 정말 담백하게 자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넌 이렇게 살아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난 이렇게 살았다. 나는 뭐 사랑을 믿고 난 이 와이프만 사랑했고 와이프하고만 잠자리를 하고 싶다. 물론 대사가 좀 섞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전 감기 걸려가지고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머리가 좀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대사들은 아마 장면 섞인 것 같은데 의미 같은 게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가정적인 남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아니요, 그냥 한 여자만 사랑했으면 한 여자만 사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 굳이 그런 말 있잖아요. 한 여자만 보고 쓰는 게 정상이라고. 그거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누가 명언 남겼었는데 이거. 쓰는 건 아무데나 써야지. 아, 근데 그게 진짜 사랑에 빠지면 어. 안 그런데요. 아 그래? 네. 난 그게 더 이상한데? 아, 근데 아니라고 누군가 그 유명한 철학자가 아 그랬대요? 네, 그랬대요. 내가 볼 때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7, 80 돼서 와이프만 보고 그런 할아버지가 있어서 좀 멋있었다 이런. 얘기죠? 오늘 영화랑 관련 별로 없는데. 네. 오늘 보는 영화 안녕 헤이즐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네. 안녕 헤이즐은 아직 개봉을 안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5월달에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아. 원래 시차를 두고 개봉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노아 같은 영화는 전 세계 동시 개봉을 했지만 또 이렇게 안녕 헤이즐 같은 영화는 5월에 미국에서 개봉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8월에 개봉을 해요. 지금 우리가 녹음하는 게 7월 28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다음 달 중순에서야 개봉을 하는 영화입니다. 뭐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막 돌아다니죠. 어둠의 경로로. 아, 그런가요? 네, 많이 돌아다니죠. 이 시차를 두고 개봉하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가뜩이나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자막이 충분히 번역이 가능한 미국 영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더욱 좀 쉽게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그 구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영화예요. 하지만 이 영화를 우리가 극장에서 보고 난 결과
느낀 바를 생각해보면 네.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보면 확실히 느낌이 다를 것 같은 확실히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네, 정말 제대로 집중해서 볼 만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지난 방송 저희가 프란시스 하 때 마지막에 영화 예고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와인에 대한 얘기, 샴페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잖아요. 그죠. 돈페리뇽. 네, 돈페리뇽이 처음 샴페인을 발명하면서 했던 이야기. 그죠. 어서와 지금 별을 마시고 있어. 이런 이야기. 그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되게 좋은 대사들도 많이 나오고 네. 정말 좋은 영화였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영화에 대해서 관기사가 이 영화를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안녕 헤이즐. 호흡기조차 사랑스러운 그녀 헤이즐. 걸음걸이조차 매력적인 거스. 이 안녕 헤이즐은 이 서로의 장애 때문에 벽을 뒀던 남녀가 그 벽을 허물고 진정한 사랑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 줄거리가 사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영화 줄거리라는 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죠.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 그래서 이 영화가 생각보다 내용이 되게 풍성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설명해드리기보다는 이렇게 앞부분에 어떤 내용인지만 소개해드리는 걸로 끝마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관기사는 이 안녕 헤이즐이라는 영화를 딱 보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충무로에서. 그죠? 나올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이 영화를 딱 보고 나올 때. 이 영화를 보고 나올 때 그냥 극장 분위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날 극장 분위기. 우리 분위기가- 둘이 가서 이제 딱 충무로의 대한극장에 가서 그 네. 중간쯤에 앉았는데 객석에 그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여자들이 울었습니다. 네. 그것도 그냥 예쁘게 우는 게 아니라 고기 먹는 소리 됐어요. 누구는 고기를 드시고 누구는 막 코를 드시고 하면서 그죠. 막 통곡을 하시면서 보셨잖아요. 많은 생각에 분들이. 거의 30분은 울지 않았나. 영화가 한 2시간 좀 넘는 영화인데 네. 그 중에 30분은 울었다. 네, 그죠. 네, 제 생각에도 한 중반 이후에 네. 이 영화 속 쉐일린 우들리라는 배우가 연기를 한 그 헤이즐 역할, 네. 헤이즐이 눈물을 흘릴 때 관객들도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특히 여성 관객들은 정말 헤이즐이 울 때 같이 울었던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관기사는 영화를 딱 보고 나와서 느낌이 어땠어요?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어거스터스도 이렇게 예쁜 사랑을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자책이 됐어 바로? 나는 뭐 하고 있나? 농담이고 좀 느낀 게 좀 많았어요. 좀 철학적인 내용보다는 가족에 대한 소중함. 왜냐면 이 주인공 헤이즐이란 소녀도 그렇고 이 어거스터스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어떤 서로의 벽을 허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병 때문에 걸리는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어떤 힘들어하지 않을까. 혼자 남겼을 때 그 슬픔. 상실감도 있을 거고 그죠. 가족 중에 하나가 갑자기 떠났을 때. 그죠. 사랑하는 사람만 남겨두고 내가 떠난다면 그 사람이 받는 슬픔은 얼마나 클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됐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이 영화가 천착한 주제 중에 하나가 네. 제 생각에는 바로 그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음. 떠나보내는 이의 슬픔, 네. 그리고 떠나가는 이의 우려. 네. 이 두 가지가 안쓰럽게 교차하고 그 죽음하고 대면했을 때 또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 이런 부분을 담아낸 그런 영화였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받는 그 상실감에 대해서, 네. 남겨진 사람들의 그 상실감에 대해서 조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줬던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 맨 앞에 나가는 그 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한대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죠. 이 영화 속의 소설, 거기서 네. 등장을 먼저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화 속에서 매우 의미심장하게 그려지는 장면이죠. 그 어거스터스의 장례식. 네. 미리 한번 하잖아요. 그죠. 사실 장례식은 그것도 아까 관계사가 말한 지점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진짜 장례식은 죽은 사람을, 그러니까 망인이라고 하는데 그 망인이나 고인을 위한 의식이 아니다. 그죠. 남겨진 이들을 위한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어거스터스라는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장례식을 보고 싶다. 나를 위한 장례식을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전에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자신이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 둘을 불러놓고, 한 명은 헤이즐, 한 명은 이름이 뭐지? 그 맥스였나? 이삭. 이삭. 네. 이삭이라는 친구, 그 장님이죠. 그죠. 불러가지고 추도사를 써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죠. 둘한테 추도사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례식에서. 그 여자친구인 헤이즐이 한 추도사가 앞에 네.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저는 그 내용이 되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 무한대라는 개념.
무한대라는 개념이요? 네, 어떤 무한대 0.1에서 0.2 사이도 무한대잖아요. 그죠. 수많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0.2와 0.3 사이에도 수많은 숫자가 있죠. 그죠. 하지만 1하고 2 사이에는 훨씬 더 많은 무한대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무한대가 아니다. 더 큰 무한대다. 그래서 나의 무한대가 더 네.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너의 무한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단어의 의미가 저는 되게 찡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헤이즐이 처음에 생각했던 건 네. 내 삶은 0.1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에서 0.1이야. 다른 애들은 나랑 똑같이 태어난 애들은 0에서 20을 사는데 나는 0에서 0.1만 살아. 그렇게 생각했던 헤이즐이 아 나의 삶도 무한대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기까지의 여정이 분명히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이 어거스터스라는 아이를 만나면서 네. 0에서 0.1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사랑도 사실은 무한대구나. 그죠.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네. 또 동시에 나의 무한대가 너무나 짧다. 이런 생각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생각이 계속된 충돌. 네. 그 부분이 그 추도사에 녹아져 있던 것 같고 저는 그런 고민들이 저한테 되게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삶을 미분하면 무한대잖아요. 결국은 그렇긴 하죠. 삶을 계속 쪼개면은 무한대까지 있는데 이 헤이즐이라는 애는 어거스터스라는 남자를 만나면서 영화 속에서 그죠. 정말 무한대의 삶을 누린 거예요. 근데 그 무한대가 자신한테 너무 작다라고 하면서 슬퍼하는 거죠. 근데 영화에서 극장에서 나오면서 나는 내 인생이 무한대가 아니거든.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는 삶을 미분해서 쓰고 있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여자친구도 있는데? 여자친구 있는 건 상관없이 삶을 그렇게 소중하게 순간순간을 네.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순간순간을 깨어 있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낭비하고 있고 나는 내 삶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고 여기니까. 그럼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0하고 1 사이의 무한대가 0하고 2 사이의 무한대보다 작다라고는 꼭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작가 이게 그 무한대라는 말이 사실 헤이즐이 네. 그 이 남자를 만나기 전부터 되게 좋아했던 책이 있죠. 네. 그 작가가 이제 직접 헤이즐에게 해준 말이잖아요. 네, 영화 속에 어떤 책이 등장하고 그 네. 소설의 작가가 헤이즐한테 무한대라는 개념을 말을 하죠. 네. 근데 그 작가는 이제 물론 김 기사님이 또 설명해 주시겠지만 좀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0과 1 사이의 무한대가 있고 0과 2 사이의 무한대가 있는데 0과 2 사이의 무한대가 더 크다. 그냥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작가가 프로타고라스의 그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네. 그 궤변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한대 개념을 예로 들어요. 네. 거북이가 먼저 100m를 나가 있고 네. 그 100m가 지났을 때 토끼가 출발을 하는데 네. 토끼는 거북이에 꼭 2배씩을 뛴다. 그죠. 하지만 차이는 영원히 좁혀지지 않는다. 뭐 이 얘기를 네. 하면서 무한대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궤변이거든요. 네, 그죠. 사실은 토끼가 100m 뒤에서 출발을 해도 금방 따라잡죠. 그죠. 근데 계속 2배씩만 가니까 영원히 2배를 갈 뿐이지 그 거북이가 나간 거리 안에서만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속에 그렇게 막말을 하는 속에서도 그 통찰이 분명히 들어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인생이 사실은 네가 자꾸 그때 헤이즐이 네. 그 작가를 만났을 때 자기가 이제 시한부라는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 시간이 네. 별로 없다. 각기도 그거 강조하면서 불쌍한 척을 하니까 이 작가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 불쌍한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괴팍하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인생도 미분하면 무한대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 무한대라는 개념이 네. 저한테는 되게 가치 있게 다가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확실히 무한대라는 개념을 누리면서 살고 네.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약간 작가는 오히려 작가가 이제 제가 이거 설명을 해도 되나요? 작가 얘기가 안 나왔는데 갑자기 네. 작가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데 그치, 그치. 이 영화 속에 소설이 한 권이 등장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헤이즐이라는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그리고 수십 차례를 읽었던 것 같은 어떤 소설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어거스터스라는 남자를 만났을 때 추천해주기도 하고 내 네. 인생의 책이다. 그죠. 근데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시한부 아이가 여자아이가 겪는 이야기를 아버지 관점에서 그걸 그려낸 소설이죠. 네. 그리고 그 소설은 끝이 결말이 흐지부지 돼서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 작가를 만나서 알게 되는 거는 사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그 여자아이가 실은 자신의 딸이었던 거죠. 그죠. 소설가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시한부였고 어떤 불치병을 앓고 있었고 작가가 자신의 딸이 투병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쓴 이야기를 소설로 출간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죽으니까 결말을 짓지 못하고 책을 출판을 한 건데 그 이후로 그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작가는 고통에 계속 알코올 중독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고 그죠. 그 소설을 헤이즐이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를 만나게 돼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네. 자, 이제 관계사 얘기를 해볼까요?
아, 그 작가에 대해서요? 네가 아까 작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왜냐면 그러니까 작가가 그렇게 시대에 빠져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헤이즈라고 거스가 그 암스테르담에 그 작가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거스가 그 헤이즐이 정말 작가를 죽기 전에 만나길 원하니까 네. 소원 하나 들어준다고 해서 같이 가죠. 그죠? 네, 그 작가랑 마침 이메일이 소통이 됐고 작가가 네. 초대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갔는데 그러니까 작가가 말했던 그 무한대의 개념은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헤이즐이 그 아까 그 추도문에서 얘기했던 네, 0과 1 사이의 무한대가 존재한다. 그 0과 1 사이에는 0.1도 있고 네. 0.11도 있고 무한히 많은 수가 존재하지만 네, 이 작가가 말했던 건 약간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무한수가 존재할 수 있지만 0과 2 사이에는 무한대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일찍 죽어버렸는데 결국은 0과 2 사이에 그 무한대가 더 크다.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 약간 아쉬움을 말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인데 네, 작가는 네, 헤이즐의 단계에서 더 나아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 영화가 어떤 구조냐면 네, 안녕 헤이즐이라는 이 영화 속에서 헤이즐과 어거스터스의 관계는 현재 진행입니다. 그죠. 현재 같이 죽어가고 있는 거고 네. 둘 중에 누가 먼저 죽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남겨진 자의 상실감에 대해서 서로 걱정하고 있고 네. 또 내가 죽을 거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이 둘의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그 소설 그리고 그 소설을 쓴 작가를 만나기 위해서 암스테르담에 갔을 때 그 작가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작가는 이 헤이즐과 어거스터스의 상황을 이미 겪은 거예요. 자신의 딸하고 겪었는데 이 작가는 결국은 자신의 딸을 잃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신은 지금 현재 그 딸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말 시리에 휩싸여서 알코올 중독에 온갖 그 결국 뉴욕을 떠나서 그 암스테르담에서 정말 생명부지의 사람들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 갇혀서 그죠. 그런 속에서 이 사람이 말을 한 건 뭐냐면 이 사람도 똑같이 삶 속에 무한대를 겪었던 거예요. 자신의 딸하고. 그죠. 그래서 사실 자신의 딸의 인생은 남들처럼 0에서 1이 아니라 0에서 0.1밖에 안 되는 인생이었지만 그 속에서 나와 나의 딸은 무한대의 그 수많은 인생의 순간순간을 즐겼다. 같이 나누었다. 하지만 지금 딸이 죽은 지금 돌아보니까 그 관계자가 말한 것처럼 그 0부터 0.1까지의 무한대가 0부터 1까지의 무한대보단 작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아요. 프로타고라스의 그 궤변을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하지만 이렇게 무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 영원히 따라갈 수 없다고 이런 궤변이 존재하지. 네. 근데 이 궤변이 어떤 수학자가 어떤 무한대는 다른 무한대보다 작을 수 있다. 이렇게 이 사실을 증명을 하게 되면서 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 말을 함으로써 어떤 무한대가 다른 무한대보다 작다라는 걸 인식시켜줘 버리는 거죠. 영원한 무한대라는 건 궤변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고 무한대가 네. 다 똑같은 건 정말 무한대라고 생각하는 그 수조차도 네. 사실은 다른 무한대보다 작으니까 결국은 아쉽고 아프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헤이즐은 네. 이 남자랑 똑같은 결론을 짓지 않아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아까 추도사에서 나온 것처럼 헤이즐은 끝없이 고민을 해요. 정말 무한대가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내 무한대가 다른 무한대보다 작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어거스터스의 무한대도 다른 무한대보다 작다고 생각을 한다. 그 점이 너무나 아쉽다. 여기서 끝나면 그 윌렘 데포가 연기한 네. 그 작가 반 호튼이라고 하죠. 반 하우튼. 네. 반 하우튼의 생각하고 똑같아지는 거지만 네. 헤이즐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서 하지만 나에게 이 무한대를 나에게 이 영혼을 선물해준 어거스터스에게 난 너무 감사한다. 그리고 어떤 다른 삶이 존재한다고 해도 내 이 짧은 무한대랑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까지 나아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둘은 같은 상황인데 헤이즐은 한 단계 다른 결론을 지은 거죠. 네. 네, 그 지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게 그거였어요. 훌륭합니다. 저는 이 지점이 너무 통찰이 있다고 느꼈고 이렇게 처음에는 시한부 뻔한 멜로물 네. 예를 들면 옛날에 워크 투 리멤버 같은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 맨디 모어가 주연했던. 왜 웃어? 네? 왜 웃어요? 아니요. 저는 아까 얘기했을 때 끝에 얘기 안 하셔가지고 네.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헤이즐이 무한대 얘기를 할 때 그 무한대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다르게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단순히 크기만 비교를 한 줄 알았어요. 그것만 비교했다고. 무한대 크기만. 네, 크기만 비교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네. 저는 작가랑 말한 게 다르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한대 크기가 다르고 큰 게 있고 큰 게 더 좋다. 약간 이런. 네, 아무튼 우리가 좀 헤맨 탓에 네.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영화의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영화의 주제에 되게 가깝죠.
근데 아마 들으시는 분은 헤이즐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무한대를 얘기를 들을 것 그랬겠구나. 같아요. 네. 그럼 다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네. 둘 다 시한부죠. 그죠. 헤이즐과 어거스터스가 시한부인데 암 환자 클럽에서 만나요. 헤이즐이라는 여자애는 13살부터 암을 앓았던 시한부 네. 생활을 했던 아이고 되게 불쌍한 아이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같은 나이대 여자 아이들이 누리는 그런 삶을 전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만 또 부모님이 더 자신보다 안타까울 거기 때문에 네. 영화 초반에 그런 대사가 되게 인상 깊게 나오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있다. 네. 그거는 암 환자의 시한부의 인생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안타까운 인생이 있다. 네. 그거는 자식을 시한부로 둔 부모의 인생이다.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죽음만 빨리 기다려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정도의 아이지만 네. 부모가 되게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부모의 뜻에 따라서 네. 암 환자 그 모임에 나가요. 그죠. 그리고 그 모임에서 되게 매력적인 남자 그 매력적인 어거스터스를 만나죠. 그래서 어거스터스와 헤이즐의 관계가 계속 진전이 되고 그 영화의 전반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반호텐. 반호튼 작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영화가 네. 거의 하이틴 멜로 같은 느낌으로 흘러갑니다. 네. 정말 경쾌하고 이 하이틴 멜로라고 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되게 완성도 높은 하이틴 멜로예요. 저는 대사 하나하나가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원작이 워낙 좋은 소설이다 보니까 네. 대사들이 정말 좋은 것 같고 정말 깊이 있고 또 캐릭터 자체가 네. 이 소설 원작을 영화로 살려내면서 조시분 감독이 그 캐릭터에 정말 입체감 있게 잘 살려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별히 그 다이버전트라는 액션 영화 저희가 12회차 방송에서 다뤘었는데 네. 그 영화의 여주인공이었던 쉐일린 우들리 그리고 그 영화의 조연이었던 이름이 뭐지? 안샤 엘고트. 네, 안셸 엘고트라는 이 두 배우가 이번에는 그 남녀 주인공을 맡아서 네. 같이 연기를 하는데 이 두 배우의 그 케미가 엄청납니다, 진짜. 그죠. 그리고 특히 안셸 엘고트라는 그 남자 배우가 정말 매력적으로 나와요. 배우고 싶더라고요. 어. 말을 너무 잘해서. 제가 이 영화를 딱 한 줄로 표현을 한다면 본격 게이 되는 영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저 거의 반할 뻔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다- 근데 진짜 남자가 너무 다 매력 알아요.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말을 되게 센스 있게 하잖아요. 네. 헤이즐이 되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네. 말도 되게 처음에 공격적으로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이 남자는 걸 다 받았네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되게 딱 시크하고 까칠한 성격인데 그죠. 남자애가 정말 유머러스하고 경쾌하게 그걸 다 받아내고 자신의 애정을 정말 진솔하게 표현을 해요.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도 미움받을 수 없는 그런 남자, 그런 캐릭터입니다. 딱 비현실적이죠. 누구를 타겟으로 했는지 명확하죠. 여성 관객입니다. 아니, 나올 때부터 그러더라고. 귀여워. 그래서. 네, 딱 이 전혀 비현실적인 남자 캐릭터들을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여성 타겟의 멜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가식적으로 느껴진다기보다는 진짜 이런 남자가 있다면 네. 정말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남성 관객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딱 요즘에 그 노래 있지 않냐? 노래? 미쳤다고 너를 만나냐? 그 불호에. 그 노래 생각나더라고. 얘가 미쳤다고 쉐일린 만나냐? 물론 안 만나겠지. 안 만날 테지만 사랑에 빠지는 걸 전제로 하니까. 네. 네. 그죠. 근데 처음부터 거스가 이제 네. 헤이즐을 보면서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영화의 특징이 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영화는 첫 번째 전제만 비현실적인 전제만 믿고 가면 나머지는 다 현실적인 거예요. 첫 번째 전제는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그런 네. 여자한테 사랑을 빠진다는 그 전제가 비현실적인데 그걸 믿으면 다 영화가 순조로운 거지. 영화 초반에 헤이즐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뭐라고 합니까? 그 아름다운 사랑 얘기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다. 이게 영화니까. 그 드라마 나오잖아요. 네.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네. 영화에서는 또 그렇게 아름다워요 또. 영화가 정말 아름답고 매력 있습니다. 그죠. 네, 이 영화에서 관기사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 헤이즐이라는 소녀가 그러니까 그렇게 평소에 우울해 있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자기는 언젠간 죽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 때문에 슬퍼할 사람들을 더 걱정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두렵지만 그리고 이제 13살 때 그러니까 이 헤이즐이 산소통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항상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 이유가 그 폐암이 이제 많이 전이가 돼가지고 거의 폐가 0.5개라고 할 정도로 호흡이 곤란하죠. 그래서 그 온몸에 있는 산소 수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항상 산소 호흡기를 들고 다니고 13살 때 이제 막 죽음의 고비에 갔다가 그 가족들이 자기를 보고 슬퍼하는 모습
그걸 다 기억하죠. 성인 네. 된 지금까지도. 그 가족들이 했던 말들, 네. 그런 말들을 기억하고 또 언젠가 자기가 죽을지 모르고, 그래서 남들을 더 걱정하죠. 그래서 이 거스를 만났을 때도 사실은 그렇게 마음을 주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스에 대해서 되게 매력적인 남자라고 생각하고 거스의 연락을 기다리고, 소녀처럼, 정말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스랑은 이제 연인 관계로 발전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좀 아름다운 여자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여자가 되게 이기적이지 않잖아요. 되게 착하잖아요. 네. 왜냐면 나 때문에 너가 슬플 건데 내가 널 슬프게 하기 싫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널 만나서 행복하지만 또 안 만날 거야, 이런 식으로. 물론 더 만나면 더 행복하겠지만 둘이 그런 걱정부터 먼저 하고, 뭐 그런 게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안쓰러웠어요. 그죠. 네. 그 초반 영화 전반부에 거의 전반부 하이틴 멜로의 또 절반을 장악하는 게 이 둘이 네. 만나기까지의 과정이죠. 그죠. 사실 만났을 때 행복하고 사랑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보다 처음에 꼬시는 내용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고민하고. 네,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네. 이 헤이즐이라는 아이가 13살 때부터 아팠는데 한 번 죽을 뻔하잖아요. 그죠. 그때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를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이 애가 죽으면 이제 누가 나를 엄마라고 불러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그죠. 근데 헤이즐이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를 당장 지금 죽어가는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혼자 남겨지는 어머니를 엄마가 걱정하고 있다. 그죠. 자기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때 운 좋게 살아나잖아요. 그죠. 살아나서 지금 16살이 된 지금까지 살게 되는데 3년을 더 사는 거죠. 네. 정말 비현실적이게 3년밖에 안 지났는데 몸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죠? 쉐일린 우드리랑 그죠. 성인 배우가 연기하잖아. 그때 아역인데. 아무튼 네. 미국에 급성장이 됐는데 고기 많이 먹으니까. 엄마 로라더니 연기한 그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안 해요. 내가 그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죠. 이 애는 내가 죽어서 내가 죽을까봐 엄마가 자신이 남겨지는 걸 너무 걱정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걸 항상 마음이 아프게 갖고 있지만 어머니를 걱정을 해요. 그죠. 남겨질 엄마를. 그러면서 늘 그런 얘기를 하죠. 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소설도 좋아하는 거고 나중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나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 수류탄이다. 네. 내가 터지면은 모두한테 상처가 될 거기 때문에 너를 네. 가까이 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병이 도지고 있고 내가 곧 죽을 거기 때문에 그죠. 어거스터스를 가까이 할 수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직접. 네. 그 장면이 저는 물론 착한 거죠. 어떻게 보면 착한 건데 네. 저도 근데 맞다고 생각 안 해요. 되게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랬고 하지만 어거스터스가 그거를 설득을 해서 결국은 둘이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좀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터스가 그 헤이즐이 또한 소설이 있다고. 그래서 결말이 궁금해서 항상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거스가 그 작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네, 그 헤이즐이 정말 좋아하는 그 소설 작가한테. 네. 보냈는데 헤이즐은 이제 평소에 편지를 썼었는데 답변이 없었다가 거스한테 이메일 이제 답장이 와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에 오면 만나고 싶다. 네. 그렇게 헤이즐하고 또 이제 연락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암스테르담에 이제 가려고 준비를 막 하는데 헤이즐이 갑자기 이제 그 폐에 물이 차서 여행을 취소하게 되죠. 여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네. 다가오죠. 의사들이 다 반대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헤이즐이 다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이렇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거스라는 애랑 더 사랑에 빠진다면 거스가 내가 죽은 다음에 슬퍼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다. 네.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때 그 거스가 되게 멋있더라고요. 거스가 딱 그네 딱 앉아가지고 너가 나한테 멀어지려고 해도 난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항상 옆에서 지켜주잖아요. 이 그죠. 헤이즐을. 그런 게 좀 멋있더라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헤이즐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에 솔직한 거기도 한데. 그죠. 왜냐면 거스는 자신의 감정에 되게 솔직해요. 그죠. 거리낌 없고 내가 지금 암으로 아프지만 네.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죠. 나는 그냥 한 남자로서 한 여자인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먼저 죽는다고 해도 그 아픔은 내가 감당할 몫이고 내가 책임지면 그뿐이다. 오히려 너의 인생이 짧을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짧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 인생에 남겨진 인생에 되게 충실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타입이고 헤이즐은 어렸을 때부터 왜냐면
헤이즐이 살아온 건 거스랑은 달라요. 그죠. 거스는 암이 한번 생겼었고 그걸 극복한 아이예요. 암의 치사율도 높지 않았고 다리를 잘라내긴 했지만 네. 그렇게 살아온 아이고, 헤이즐 같은 경우는 한번 죽을 뻔했어요. 네. 눈앞에서 거의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을 극복해냈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눈앞에서 목격을 했죠, 어린 나이에. 그죠. 그리고 그게 각인이 됐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죽으면이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게 프로그램이 된 아이고, 그거를 거스한테도 표현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영화의 전반부를 이끌어가고, 하지만 거스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 네. 거의 로망 판타지죠, 여자들이 원하는 그 로망 판타지 때문에 영화가 계속 진전이 됩니다. 네. 그래서 둘이 암스테르담에 가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돼요. 이 암스테르담에 가서 헤이즐이 정말 원하는 그 작가를 만나면 네. 정말 행복해하게 되고, 네. 그러면 이야기가 끝나겠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죠. 네. 정말 그죠. 행복하게 둘의 사랑이 이루어지겠구나. 근데 막상 갔더니 만난 그 반호튼이라는 작가는 정말 개새끼였어요. 그죠. 처음 가는데 애한테 말도 안 되는 그 프로타고라스 얘기하고, 처음에 방에 들어갔더니, 집에 들어갔더니 그 봉인도 안 뜯은 그 펜네토가 다 쌓여 있잖아요. 그죠.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에 거의 폐인이고, 얘네가 온 줄도 모르고, 사실은 얘네를 초대한 것도 그 작가의 비서고, 그죠. 비서였죠. 그 비서가 이 사람들 이렇게 좀 아프고 이런 사람에게 잘해줘라 이렇게 하는데도 그 앞에서 독설 퍼붓고, 그래서 정말 헤이즐이 화를 내면서 나오잖아요. 그죠. 나를 우습게 보냐고, 막 지금 장난하냐고. 아, 정말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 병세가 악화되어가는 그 헤이즐이, 네. 어거스터스 덕분에 그 작가와의 만남을 갖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영화의 극적인 전환 장면이에요. 이전까지 전개가 정말 경쾌한 하이틴 멜로였고, 네. 이후의 전개는 죽음과 현실이 영화의 전면에 드러나고, 네. 또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드라마로 갑자기 변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네. 저는 그 암스테르담에 찾아간 게 네. 그 작가로부터의 그런 실망도 있었겠지만, 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벽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서로의 그 아픔, 서로의 그 병 때문에 서로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없었던 상황들, 그러니까 상대방이 더 아플까봐. 근데 그런 게 없어지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는 전에 비행기 타고 같이 가면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딱 타다 그 암스테르담에서의 그 둘이 이제 샴페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아, 첫 섹스 했다고? 네, 그런 거라든가. 아, 그거 암스테르담에서 했구나.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헤이즐이 거스를 친구가 아니라 정말 연인이라고 이제 생각한 건 그 암스테르담에서가 아니었을까. 둘의 관계에서 그 암스테르담의 경험이 중요했다. 네. 그렇게 왜냐면 볼 수 그때 그 있겠네. 작가를 만나서 그 헤이즐이 생각했던 그런 작가가 또 아니었잖아요. 네. 거기서 실망감 느끼고 또 안네의 집이었나? 안네 프랑크의 그 집에 가죠. 네. 거기서 이제 올라가는 장면들,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들,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단순히 그 작가를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이제 이 거스와 헤이즐의 관계가 엄청난 진전되지 않았나. 네, 거기는 근데 제가 느끼기엔 그냥 데이트였어요. 그런가요? 영화의 그냥 클라이막스, 데이트로서의 클라이막스, 하이틴 멜로로서의 클라이막스이자 네. 그 장면이, 암스테르 네. 장면이 전반부의 그 하이틴 멜로의 클라이막스이자 네. 영화의 전환점, 그러니까 진지한 사랑 영화로 변하는 하이틴 멜로가 그 전환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곳에서 제 생각엔 거스의 고백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어떤 사실은 고백이요? 내가 암 때문에 죽는다. 아, 그러니까 이 둘의 데이트는 사실은 제가 볼 때 별 볼일 없는 얘기예요. 하이틴은 멜로 빼도 돼요. 그거는 그냥 여자의 그 로망 판타지를 이뤄주기 위한 그냥 전반부 선물이고, 이 영화가 정말 중요한 건 후반부의 드라마인데, 네. 삶과 죽음에 대한 그 고민이 들어간 그 통찰이 들어간 드라마인데, 네. 그게 거스가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면서부터예요. 그렇죠. 헤이즐은 오직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거스는 멀쩡하게 살아서 안치가 됐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지켜볼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사귀더라도. 그죠. 근데 그곳에서 암스테르담에서 거스가 고백을 해요. 사실은 내가 여기 출발하기 전에 온몸이 아파서, 엉덩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온몸에 다 암이 퍼져 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곧 죽는다. 너보다 먼저. 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영화는 이후부터 거스가 죽어가고, 네. 헤이즐이 그 죽음을 지켜보는 양상으로 변화가기 시작합니다. 딱 거기구나. 네. 그렇게 되면서 헤이즐이 그 작가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더더욱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그 작가를 만난 그 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작가의 이야기가 나중에 그 헤이즐이 쓰는 거스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완전히 풀어놓는 그 추도사에도 주제로서 들어가고, 그죠. 또 이후에 직접 찾아와서 작가가 헤이즐한테 편지를 주기도 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네. 핵심은 결국 작가랑 만나는 그 장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화의 정말 핵심은. 분명히 안네 프랑크 집에서 헤이즐이 자신의 그런 아픔들을 극복하는 장면도 나와요. 네. 이전에 그 수동적이던 자신의 죽음을 그냥 오면 맞아들이지 그렇게 생각했던 자신, 쇼프로만 보고 인생을 낭비했던 그 자신에서 네. 거스와의 그 소소한 데이트들, 사랑하는 그 장면들, 드디어 인생을 미분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안네 프랑크 집까지 굳이 올라가서 자신을 극복하잖아요. 아, 그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소중히 살아야겠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순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장면, 암스테르담에서의 그 장면은 모든 게 다 자신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프란시스 하 우리가 전에 다뤘었는데, 프란시스 하에서는 뉴욕에 살던 애는 파리에 가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죠. 결국 뉴욕에서만 뭔가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상적인 이야기. 이거는 시한부니까 일단 일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뉴욕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데 가서 암스테르담에서 모든 경험을 다 하고 다 모든 반전을 이루고 나서 모든 깨달음을 다 얻고 뉴욕으로 와서 다시 그냥 일상을 살죠. 이 두 가지가 정말 반대되는 영화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겠네요. 관계상 이 앞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흥이 컸던 것 같아요. 그 멜로에 대해서. 멜로요? 네. 네, 저는 이게 좀 그러니까 왜냐면 진솔한 사랑에 대해서. 그 대사들이 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인 그 로맨스 영화 같은 거 보면 좀 상황이 나오고 그냥 상황이 좀 아름답게 좀 풀려나가고 그냥 그러다가 뭐 사랑하고 헤어지고 다시 뭐 만나고 뭐 네. 진부한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대사 하나하나가 정말 잘 짜여진 뭐 기억에 남는 대사 있어요? 저요? 네. 기억에 남는 대사 그 웨이터? 돈베리뇽 얘기한 거? 돈베리뇽 얘기하고 드래곤 캐럿 있잖아요. 드래곤 캐럿 리조또. 네. 그런 게 되게 아기자기했어요. 그냥 그건. 드래곤 캐럿 리조또라고만 얘기하면 되지. 설명을 해줘야지. 아,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에 사실 그 헤이즐이랑 거스가 작가의 초대를 받고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낭만적인 데이트를 하죠. 그죠? 이 하이튼 멜로의 클라이막스라고 제가 했잖아요. 네. 그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이 암스테르담에서의 데이트는 모두가 꿈꿀 만한 그런 데이트예요. 그러게요. 모든 남녀 그 낭만을 가진 사람들이 꿈꿀 네. 만한 그런 데이트입니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그 이색적인 한 번도 네. 가본 적 없는 생소한 거리를 둘이 손을 잡고 걷죠. 네. 그리고 둘의 관계가 그곳에서부터 진전되기 시작하죠. 원래는 그죠. 그렇게 친밀한 사이면서도 아닌 애매한 사이였잖아요. 수류탄이라는 사이. 그런 사이였다가 암스테르담에서는 모르는 걸 내려놓고 서로를 진짜 여자와 남자로서 받아들이면서 데이트를 해요. 그죠. 식당신에서 인류 식당에 둘이 들어가서 앉습니다. 그 정말- 작가가 초대한 거죠, 그 식당에. 네, 사실은 작가의 비서가 초대했지만 그죠. 작가의 비서가 초대. 그래서 의자를 딱 빼주고 앉힌 다음에 그 음식을 시키죠. 그러다가 이제 셰프스 초이스를 시키죠. 그죠. 메뉴를 셰프스 초이스를 시키니까 드래곤 캐럿 리조또라고 하는데 뭐 알고 보면 용 당근죽 그죠. 용 이런 당근죽. 이런 거 보니까 아닙니까? 딱 먹는 거 보니까 당근에 들어가는 죽. 네, 당근 들어간 죽이에요. 그거 파 좀 먹으면서 들어가고. 내 인생의 최고의 요리라고 하면서 그죠. 만약에 딱 대사가 좋다는 게 네. 거기서 죽을 주면서 다른 데서는 그냥 평범한 데서 처리를 할 텐데 여기서는 딱 먹고 표정을 짓죠. 맨 처음에 그 엘고트가 거스가 딱 표정을 지으면서 이 리조또가 네. 만약에 사람이라면 나는 라스베가스로 당장 가서 결혼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그죠. 상황 하나하나를 되게 시적으로 매력있게 변화시켜서 표현을 해요. 어떻게 그러지? 소설가가 쓴 거니까.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거는 정상적인 남자가 아니라 여성들의 로망 판타지에나 나올 법한 그런 환상적인 남자라니까. 왜 나는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하지? 너는 지금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누누이 그런가? 말하지만 이거는 로망 판타지야. 여성들의 로망 판타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성분들. 네, 로망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우리도 좋아하는 거 있으니까. 네. 진짜 남자가 매력 있게 나와요. 그 네, 그죠. 대사 하나하나가 남다릅니다. 맨 처음에 담배를 딱 꺼내 물었다가 여자 처음 사귈 때 그죠.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계속 잘 꼬시잖아요. 입을 엄청 잘 터니까 대사를 계속 매력 있게 털다가 여자애가 거의 반하게 되죠. 그죠. 그러다가 남자애가 갑자기 담배를 빼서 뭅니다. 그러니까 여자 이름 뭐냐? 헤이즐이 완전 최악이야. 완전 최악이야. 다 망쳤어. 막 이러잖아요. 갑자기 거의 모든 걸 다 넘어갔는데. 망쳤어. 난 거의 다 넘어갔는데 다 된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그죠. 네가 다 망쳤어. 지금 네가 담배만 안 꺼내 물었어도 나는 암 환자라고 암의 치사율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 하루하루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 너는 널 죽이기 위한 거를 피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막 몰아붙여요 진짜. 그죠. 대박 쏘아붙이죠.
그럼 보통의 남자라면 벙 쪄서 네, 펜 먹고 미안하다 이겠죠. 미안 이러다 갈 텐데 그러면 또 뭐가 미안해 이럴 거 아니야. 뭐가 미안해. 내가 뭐가 미안한지 모르고 자꾸 이런 상황. 아니 그런 관계도 안 되는. 아직 그런 관계도 안 되는 안네. 그런 관계가 지금 상황인데 여기서 되게 센스 있게 받아치죠. 그죠. 이 담배는 사실은 상징일 네. 뿐이야. 그죠. 난 라이터도 없다. 담배는 나를 죽이기 위한 거지만 내가 불을 붙여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힘을 잃어. 그러면서 굉장히 상징적인. 네, 이건 되게 상징적이야. 내가 죽음에 저항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소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이게 로망 판타지라는 게 사실은 얘가 꼴초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죠. 옆에 라이터 있을지. 하지만 그렇다는 거지. 근데 담배 피는 게 맞아요. 왜냐면 담배 사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얘 꼴초야. 네. 얘 꼴초고 사실 나중에 모르게 계속 피고 있는데 나중에 담배 피러 갔다가 사러 네. 갔다가 또 헤이지로 오니까 뻥친 거야. 상징이 없어져서 사러 온 거라고. 얘 꼴초야 내가 볼 때는. 아무튼 그런 거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암이 도진 게 이것 때문에 담배 때문이라니까. 에이, 비현실적인 인간이라니까 얘. 그런가? 얘 다 사기치고 있는 거. 헤이즐의 상상 속의 이건 영화예요. 헤이즐이 회상하는 영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내 생각에는 이 안녕 헤이즐이라는 영화가 거스가 살아있을 때 만들었다면 이렇게 네. 안 그려집니다. 좀 더 현실적이지 않았을까. 네,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영화에서 분명히 그 되게 매력 있는 그 네. 대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후반부는 정말 이 남겨지는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좀 죽음 앞에 당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당당하지 못했던 그 거스의 모습들, 그리고 그 거스가 자신의 장례식을 직접 보기를 원하고 네. 그 장례식을 치러지기까지, 그리고 마침내 거스가 죽은 이후에 그 장례식에 정말 추도사를 읊으러 헤이즐이 나가서 자신이 정말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네. 그 죽은 거스의 부모님과 그리고 거스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냥 소소한 이야기, 얘기를 하죠. 예,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 네.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개소리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를 해버리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가고 그러다가 바노튼이 자신을 찾아와서 그죠. 바노튼이 건네준 그 편지를 받고 뭐 이런 이야기들. 바노튼이 네, 아마 그 얘기를 바노튼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이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은 자들을 위한 네, 어떤 의식이다라고 바노튼이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장면 속에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안녕 헤이즐이라는 영화 전체에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헤이즐과 거스의 사랑 이야기로 계속 굴러가지만 네. 그 속에서 그 바노튼이라는 소설가가 자신의 딸과 했던 사랑 이야기가 네. 강하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두 가지 이야기가 헤이즐과 거스의 이야기는 횡으로 쭉 가는 거고 네. 그 순간에 어느 지점에 종으로 그 바노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는 거고 교차를 했다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어떤 의미를 다시 주면서 결국 헤이즐과 거스의 이야기가 더 깊은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두 이야기가 교차를 하게 되면서 더 깊어지는 네.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헤이즐과 거스의 이야기만으로는 그냥 하이틴 멜로 이상의 의미를 담아낼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헤이즐의 이 인생이 거스로 인해서 더 특별해지고 영혼을 획득하고 하지만 그 영혼이라는 게 너무 짧아서 나의 인생이 더 길어지길 원했지만 네. 또 그러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걸 인정하고 그 자체에 더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흘러가는 한편의 완성도 있는 구조를 가진 멜로 영화가 아니었나. 그 그렇게 말은 어떻게 생각해봅니다. 생각하세요? 그 바노튼이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네. 헤이즐은 그 바노튼을 되게 싫어하죠. 왜냐면 첫인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암스테르담에 그렇게 보고 싶었던 작가였는데 개소리만 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딸 얘기라고도 이제 고백을 하고 네. 또 헤이즐한테 삶은 삶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를 듣고 싶지 않냐. 네. 그러니까 그 엔딩을 말해주기 위해 온 거죠,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이가 삶은 삶으로부터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의 얘기인가? 그게 혹시? 그러니까 삶은 삶으로부터 온다는 게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한 미련을 그러니까 자기는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러니까 삶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확실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 좀 궁금했어요. 제 생각에는 네. 바노튼이 말하는 건 다 개소리예요. 왜 개소리냐면 네. 바노튼의 지금 상황이 알코올 중독자죠. 그죠. 딸을 잃었고 팬레터 같은 거 개봉하지도 않고 소설의 결말을 못 썼어요. 소설의 결말을 못 썼어요. 소설의 엔딩이 네. 자신의 이야기라고 밝힌 시점부터는 네. 만약 그 소설의 엔딩이 써졌다면 지금 바노튼의 이야기가 돼버려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바노튼의 인생이 어때요? 개 같잖아요.
바노튼의 인생이 진짜 개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바노튼이 이 헤이즐한테 말을 하는 어떤 이야기도 헤이즐한테 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노튼은 왜냐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헤이즐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헤이즐이 더 나은 경지에 올라와 있는 거죠. 거스를 통해서 바노튼이 쓴 그 소설의 엔딩을, 진짜 좋은 엔딩을 헤이즐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써버린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삭과 함께 네. 그 거스를 추모하는 그 장면이 되게 어둡지 않게 그려지는 거고 네. 바노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노튼이 하는 말은 다 쓰레기고 삶은 삶으로부터 온다 하면서 막 유명한 철학자의 이야기 막 이런 학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네. 근데 그 앞에서 헤이즐이 그러잖아요. 엄청 화를 내면서 꺼지라고. 그죠. 문 열고 꺼지라고. 그랬더니 내 소설 엔딩이 궁금하지 않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억지로 잡으면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꺼지라고 그러죠. 네. 그 얘기가 저는 결국은 바노트는 헤이즐한테 설명할 수 없었다. 자신이 엔딩을 못 썼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되게 의미심장하게 그려지는 장면이 헤이즐이 차를 몰고 이제 갈 때 네. 그 차 백미러에 그 사이드 미러에 바노튼이 술을 들이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바노튼은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거고 아직도 엔딩을 쓰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이즐을 설득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바노튼이 이 영화와 되게 교차되는 지점이면서 네. 헤이즐보다 앞에 나아가지 못한 네. 그런 사람이지 않았나. 확실히 그런 것 같긴 하네요. 네. 역시. 그래서 이 영화가 완성도가 높았다는 건 그 바노튼의 설정을 통해서 헤이즐의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풀어놨다는 점에 있는 거지. 바노튼이 되게 교훈자로서 뭐 그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래도 바노튼이 네. 실제로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자꾸 머리로는 이렇게 하라고 자기도 이제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삶은 삶으로부터 오는 건데 네. 삶을 통해서 증명하지 못하는 건 삶이 아니지. 오. 개소리야 이게 바노트는. 나도 지금 개소리 하고 있는 거고. 바노트는 진짜 제가 볼 때는 그 알코올 중독자의 자신의 딸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그 바노튼이라는 사람은 네. 알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야기로서만 이론으로서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결국은 극복할 수 없었던 거죠. 네. 그 마지막에 바노튼이 사실 그 헤이즐한테 편지를 주고 가죠. 네, 그게 사실 거스가 썼던 편지고. 네, 거스가 바노튼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나는 뭐가 있다 그랬죠? 나는 감정이 뭐 풍부하다 이랬나? 그러니까 나는 네. 사람은 되게 좋은데 글솜씨가 없고 그죠. 바노튼 너는 사람은 개새끼인데 글솜씨가 좋으니까. 있으니까 내가 헤이즐한테 남긴 편지를 쓸 테니까 내가 헤이즐의 추도사를 쓰겠다 그랬죠. 헤이즐도 죽을 거니까. 네. 그게 되게 매력 있는 거야. 진짜 내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장면이 매력 있는 게 거스의 그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헤이즐의 추도사를 쓸 테니까 네가 네. 그걸 멋있게 고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스는 죽을 때까지 헤이즐의 추도사를 자기가 써줘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내가 죽을 때 남겨질 헤이즐이 있고 나의 추도사는 헤이즐이 써줬지만 네. 헤이즐의 추도사를 누가 써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써줘야 한다는 생각을 아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 대해서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거스의 이 마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면서 이런 진짜 여성들의 로망 판타지적 캐릭터다. 진짜 완성형이다. 진짜 그러니까 본격 개의되는 영화라고 하는 게 과언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뭐였죠, 근데? 편지 내용이? 기억이 안 남아요. 딱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 글이 되게 네. 좋지가 않았어요. 그 부분. 아. 네. 헤이즐에 대한 그냥 애정 고백이었죠. 그냥 그런 그렇죠. 얘기였고 그랬습니다. 자, 관계사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던 장면이나 그런 부분 있어요? 아쉬웠던 장면은 딱히 없는데 네. 고기 먹는 소리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영화에 집중.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놀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볼 때 남자가 볼 때 슬픈 장면이랑 여자가 볼 때 슬픈 장면이 약간 다른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어떤 장면이었냐면 저도 눈물 영화 보면서 잘 안 흘리는데 좀 눈물이 날 법했던 게 그러니까 그 실제 그 헤이즐이라는 소녀가 네. 13살 때 폐암으로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그 가족들이 그 헤이즐을 떠나 보내려는 그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물론 마지막 장면은 아니었지만 거의 그러니까 초중반부에 나오는 건데 영화에 네. 헤이즐이 13살 때 죽을 뻔할 때 막 부인이랑 남편이랑 껴안고 네. 근데 그게 회상이 몇 번 나오잖아요. 네. 더 슬프게 계속. 근데 그런 장면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가족들이 왠지 남아있는 슬픔이 저는 좀 더 눈물이 나는 장면들이었는데, 여자들이 고기 먹는 소리 내는 장면들은 그 헤이즐이 거스의 그 암 소식을 알았을 때, 막 울 때, 헤이즐이 막 울 때, 예. 막 울 때, 그리고 거스가 이제 막 죽었을 때, 저는 오히려 그때 눈물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시각의 차이인가? 그게 좀 신기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광기사 이 영화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좋았던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있잖아요. 계란 던지는 장면. 아, 예. 이 장면 내가 얘기하려고 아까부터 생각했었는데, 이삭이라는 친구가, 영화 속에서 계속 소외됐지만 우리의 설명 네. 중에서 이삭이라는 친구도 좀 중요해요. 그죠? 예. 사실은 그 거스의 가장 친한 베프잖아요. 그죠? 거스를 암 환자 모임에 데려간 장본인이기도 하고 그 눈을 결국 잃는 암 때문에 맞아요. 시각장애인이 되죠. 예. 근데 시각장애 되기 전에 마리아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마리아의 가슴도 사랑하고 따뜻한 가슴을 사랑했던 네. 이삭이었는데, 이삭이 눈을 잃자마자 마리아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죠. 네. 그러니까 시력을 잃기 전까지만 널 만나려고 했다. 난 널 책임지고 싶지 않다. 그것 때문에 이삭이 엄청난 시련의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근데 이제 거스가 헤이즐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5불 있냐? 그래서 나가서 계란을 왕창 네. 40개 사죠, 40개. 계란을 사서 마리아의 집에 가서 계란을 막 투척시키게 해요. 그러니까 네, 눈이 안 보이지만 방향 네, 다 지시해주고 방향을 다 지시해주고. 그 차에 던지라고 하죠. 네. 근데 차에 딱 맞았는데 경보음이 울려요. 경보음이 울리고 당연히 집안에서 사람이 나오겠죠. 엄마. 네, 엄마가 나왔는데 이제 갑자기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죠, 사실은. 네. 남의 집에 계란 던지고. 근데 그 거스라는 친구 네.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거스라는 친구가 되게 멋진 대사를 날리죠. 네, 그죠. 되게 서로 뻘쭘한 상황이었죠. 나왔더니 그죠? 되게 누가 선글라스 끼고 있고 지팡이 짚고 있는 애가 자꾸 계란 던지고 계란 던지고. 옆에서 두 명이 뻘쭘하게 서 있고. 뻘쭘히 서 있고. 네, 그러니까 아줌마가 나와서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서로 땡뚱맞게 딱 서 있는 상황에서 네. 거스가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줌마, 그 마리아 어머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리아가 우리한테 정말 싸가지 없는 짓을 해서요. 우리가 지금 계란을 가지고 와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록 셋이 합쳐서 눈은 4개밖에 없고 그죠. 펜은 1.5개밖에 없고 펜은 2.5. 2.5개밖에 없고 다리는 5개에 불과하지만 저희에겐 계란이 아직도 27개나 남아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라면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조용히 다시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마리아라는 애가 이 아이한테 정말 잘못했다고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다시 던지죠. 그래서 정말 그 애가 처음에 그 이삭이 하는 말이 아니 그런 병신 같은 말을 듣고도 아줌마가 들어갔단 말이야. 성공했냐? 성공했냐? 그게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그죠. 얘기하지만 어쨌든 던집니다. 정말 이렇게 영화 중간중간에 되게 소소하고 유머 있고 되게 유쾌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가 네, 드라마로서의 감정선, 멜로로서의 감정선, 그리고 이런 유머러스한 감정선을 놓치질 않고 정말 절묘하게 다 터뜨리고 있어요. 성공률이 네, 거의 맞아요. 100%에 이르는, 이 정도면 거의 피를로 패스 성공률에 육박하는 예? 이번 월드컵에서 그죠. 예, 피를로 패스 성공률에 육박하는 그런 성공률을 보여주지 않았나. 어슬렁거렸지만 늙은 사자는 급소를 알고 있었죠. 예, 급소를 알고 있었죠. 정말 매력적인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유머러스한 장면 혹은 로맨틱했던 장면 중에 네. 아까 그 수류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그죠. 여자와 남자, 거스와 헤이즐의 관계가 아직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을 때 같이 암스테르담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서로 되게 즐거워 보여요. 비행기에서 모습들이 되게 귀여워 보이고 네, 엄마가 그죠. 볼 때 엄마랑 같이 가잖아요. 헤이즐의 어머니와. 네. 그래서 헤이즐의 어머니가 너희 정말 사귀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헤이즐이 아니요 우리 친구예요 이렇게 답하죠. 그랬더니 거스가 절대 아닙니다. 얘만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장면이 되게 뭐랄까 이게 진짜 진정한 여성들의 로망 판타지다.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남자가. 이 진짜 그 뭐라고 하지? 그 사랑스러운 그게 터지는 거죠. 그래서 네. 포텐이 진짜 딱 그 느낌 오더라고 나는. 와 대박 비현실적이면서 매력적이다. 좀 황당한 게 남의 부모님 앞에서 네. 자기 딸은 친구라는데 이게 말이 안 저는 되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남자들이 보통 여자친구 사귈 때 네. 여자친구 부모님 엄청 꺼려해요. 이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게. 있을 수 막 개드립을 막 치잖아 얘는 꺼리낌 없이 아줌마한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 장인어른 만났을 때도 엄청 당당하잖아. 그죠. 도망 다녀야지 무슨 소리야. 개뻘쭘하지. 이게 저는 진짜 이 로망 판타지를 실현하고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거스라는 캐릭터가 난 거의 성적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느낌을 받으면서 영화를 봤다니까. 그 정도였나? 나 엄청 매력적이었는데 거스가. 그럴 수 있죠.
네, 아무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사는 끝까지 자신이 거스처럼 되겠다라고 지금 막 의욕을 네. 불태우고 있는데, 저는 노력하려고요. 네, 저는 이 로망 판타지라서 힘들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이 거스 같은 남자 이렇게 보고, 이런 영화 보고 눈 높아지면 답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남자니까. 너 말고 여자들이 눈이 높아진단 말이야. 사실 안녕해지라는 영화가 알려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 로망 판타지가 영화의 특징이 비디오로 엄청 알려줘요, 나중에. 올레 TV, 쿡 TV 이런 걸로 엄청 알려질 거란 말이야. 확실히 그 정도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영화. 네, 엄청난 매력이 있고, 여성분들이 보면은 진짜 자기가 장담하는데, 울고 싶은 날 이 영화 보면 직방입니다. 고기 멍소리 좀 내는. 예, 장난 아니에요. 코가 없어질 거야, 코 다 먹어가지고. 옆에 있는 여자는 얼마나 우는지 이렇게 치고 있어요, 자꾸 팔꿈치를 저를. 진짜, 이 시한부들이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사랑을 불태우는 이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네. 진짜 내가 뭘 하고 살고 있나. 이게 진짜 절절히 느껴지면서 진짜 부끄러워지고, 네, 맞아요. 동시에 그들의 사랑이 너무나 예뻐 보이고, 그리고 나도 사랑하고 싶다, 올여름. 막 이런 생각이 절로 들만한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배우, 몹쓸 배우 한번 뽑아볼까요? 네. 관계사 이 영화에서 좋은 배우 누구였어요? 저는 좋은 배우는 그 남자 배우 이름이 뭐죠? 안셀 엘고트. 안셀 엘고트. 예, 네. 저는 그 안셀 엘고트를 뽑겠습니다. 네. 어땠나요? 왜냐면 일단 대사가 좀 느끼했는데 좀 그렇게 매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연기지만. 얘 표정도 엄청 느끼해요. 대놓고 계속 시선을 떼질 않고, 그죠. 그 인상도 그냥 눈썹 찡긋찡긋 윙크 그냥 온갖 걸 다 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반해 있어. 스크린을. 너무 다 용납하고 있어. 근데 보통 같으면은 그런 영화 잘 안 좋아하는데,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이게 남자가 너무 느끼한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느끼한 걸 안 좋아하는데 평소에는 마요네즈 반통이 들어간 것 같은 요리를 맛있게 먹고 있는 거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이게 맛 없게 먹는 게 아니라 맛있게, 되게 느끼한 걸 맛있게 맞아요. 먹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게 되게 이 감독의 센스와 이 배우가 그걸 녹여내는 부분이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훌륭했던 배우는, 좋은 배우는 안셀 엘고트입니다. 이 배우가, 저는 다이버전트에 출연을 했는데 거의 기억도 안 나거든요, 조연으로. 근데 이 영화에선 정말 기억이 강렬하게 남았던 정말 좋은 배우였어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헐리우드의 차기 기대주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관계사 몹쓸 배우를 한번 뽑아보죠. 몹쓸 배우는 딱히 없었는데 만약 뽑으라면 저는 참 부모님 연기했던 분들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로라던하고 그 아버지. 네. 네. 되게 잘했던 것 같고 딱히 못했던 사람은 없는데 뭐 비중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마리아 정도? 마리아? 이삭 전 여자친구. 마리아. 오케이, 네. 오케이. 하는 거라고는 키스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가슴 한번 되게 세게 만지죠, 이삭이. 그죠. 그래, 완전 세게 주니까 막 제 가슴 아프겠다 그러잖아요, 네. 혜질이.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이 연기를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영화 네. 보면 대사를 거의 느끼해요. 대사가 샴페인 마시는데 입안에 별들이 느껴지십니까?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뭔가 진짜 그럴싸하고 느끼한 걸 느끼하지 않게 하는 게 네. 이 영화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 그죠.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 보면 만약에 여기 나왔던 어떤 대사 하나라도 우리가 네. 밖에 나가서 뱉었다가는 네. 정말 매장당한, 사회적으로 사회적 지리지도 보고 다 잃어버리고 윤창중꼴 날 수 있어요, 우리 잘못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대사 쉽게 날릴 수 없는 대사들을 이 영화 속에서는 정말 자연스럽고 낭만적으로. 그죠. 로망 판타지라니까 이게. 현실이 아니야. 비현실 네. 희망을 가집시다. 네, 정말 매력적인 비현실적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역시도 가장 안 좋았던 배우로는 마리아를 꼽을 수는 없어, 사실. 마리아는 한쪽 가슴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캐릭터를 잘 보여줬기 때문에 꼽을 수 없고요. 네. 저는 그 부모님이 약간 괜찮았다고 하는데, 네. 저는 로라던 말고 그 아버지 아버지? 캐릭터 좀 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너무 젊었어 또. 네, 그리고 진솔한 자신의 그 딸을 아끼는 마음을 좀 어떤 몇몇 장면으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네. 좀 그게 좀 더 다르게 좀 진하게 표현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상적인 대사 한 번 날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딸이 자신을 계속 가치 없게 얘기를 하니까, 날 버리지 그랬어? 날 뭐 버리지 이렇게 그랬어. 그러니까 진짜 그럴 걸 그랬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번 하는 장면에서 되게 우리도 많이 고민했었다. 많이 고민했었다,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대사가 정말 좋아. 네, 맞아요. 전 진짜 깜짝 예.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 순간순간에 그렇게 깊이 있게 유머러스하게 넘겨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대사들이 좋은데, 좀 아버지가 그런 거에 주어졌던 장면들을 소화하는 능력이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장인어른과 그 사위의 관계, 그런 미묘한 관계 속에서 네.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거스는 안 뻘쭘해 하는데 아버지는 뻘쭘해 하잖아. 그런 관계를 좀 더 잘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근데 약했던 것 같아요. 그 대사 중에 아빠가 그 거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헤어질라는 뉘앙스 풍기면서 네, 왜냐면 거스는 그때는 뭐 완치돼 있는 줄 알았고 완치돼 있는 줄 알았고 헤이즐은 거의 사실 뭐 말기였죠. 안 말기. 언제 네, 죽을지 네. 모르는. 그러니까 너한테 미안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죠. 그 얘기만이 아니라 네. 지금 헤이즐이 죽어가고 있는데 네. 괜한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아. 또 힘들어질 수 있고 네. 네가 이렇게 막 하면은 치료도 더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다. 그죠. 왜냐면 아버지는 계속 얘를 치료를 받게 해서 더 살게 하려는 목적인데 네. 자꾸 얘를 만나면서 그 치료를 제대로 안 받으니까 그런 얘기에서 한 거고 아, 그런 거예요? 예, 그 부분도 못 살렸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 캐릭터를 뽑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화 관계사 추천이에요? 비추천이에요? 아니면 보말? 아, 저는 좀 고민인 게 추천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걸 본 여자들이 환상을 심지 않을까. 내가 개소리 했다고 네가 지금 듣다 보니까 나한테 불리해. 이게 안 돼. 되게 사적인 이유로 추천 안 할 거야 진짜? 아, 영화는 좋았던 것 같아요. 추천하겠습니다. 네, 관계사 추천 영화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영화 추천이에요. 관계사 먼저 추천에 대한 코멘트 해보죠. 이 영화를 어떻게 추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관계사 한번 추천해봐요. 추천사. 추천사 아름다운 사랑 얘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아름다운 뭐 대사들이 다 뭐 주옥 같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그러니까 사실 대사가 아무리 전에 어떤 소설 원작으로 된 영화 몇 개 봤었는데 네. 이렇게 소설에 나오는 글씨인데도 불구하고 영화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적은 좀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네. 뭐냐면 보통 소설에 나왔던 걸 네. 영화화할 때 네. 소설에 나왔던 거를 영화화하면서 이게 되게 어색하다라고 그죠. 느껴지면서 무너지는 대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는 그걸 다 살려냈어요. 그 대사들을. 네, 맞아요. 근데 보통 소설에서 영화로 살려내면은 거의 현실에서도 살거든요. 이 영화의 특징이 소설에서 영화로 살려냈는데 내가 하면 안 돼. 영화가 현실로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영화가 되게 교묘하게 네. 그 판타지적으로 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영화가 현실에 더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화가 소설을 뽑아오면서 적용할 수 있는 것만 살려지는데 이거는 그걸 다 살려내면서도 현실로 나올 수 없게끔 네. 정말 잘 그려내고 있다. 정말 똑똑한 영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본격 게이되는 영화라는 평가와 함께 이 영화를 선정할까 합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을 저는 바로 그 안셀 엘고트가 연기한 거스의 캐릭터에 있다고 봤어요. 만약에 이 캐릭터가 아니었다면 이 영화의 매력은 반절로 줄었을 겁니다. 네. 이 영화가 분명히 조시분 감독이 정말 연출을 영리하게 잘 해냈고 그 깊이 있는 인생과 남겨지는 사람과 그 죽어가는 사람, 네. 떠나갈 사람과 남겨질 사람에 대한 그런 교차, 네. 그런 부분을 잘 살려내기도 했고, 그죠. 또 동시에 하이틴 멜로로서 그 낭만적인 부분들을 되게 잘 살려냈고, 좋은 대사들도 많고, 그리고 유머러스한 장면들도 정말 잘 배치가 돼 있고, 이게 연출이 좋지만 무엇보다 그 안셀 엘고트가 연기한 거스의 캐릭터가 없었다면 네. 이 영화는 지금 달성한 그 정도의 지점에 결코 도달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 이 영화를 추천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어거스터스의 장례식 장면, 암이 재발해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를 그 직감하잖아요, 어거스터스가. 네. 그죠. 그리고 어거스터스가 이후에 자신의 생명이 점점 적을 때 담배가 상징이 없어져가지고 그 상징을 사러 주유소까지 막 가죠. 네. 그러다가 거기서 완전 그 병신돼가지고 전화하잖아요. 헤이즐한테 맞아요. 나 좀 도와줘 막 이러면서 그 정도는 아니었죠. 119 신고하면 널 다시 보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네. 그랬던 이 아이가 장례식에서의 확실히 느꼈어요, 저는 지금. 뭘? 어거스터스 대사는 어거스터스가 해야 된다는 걸. 내 말 하면서 느꼈다고? 네. 이 새끼. 아니, 막 그 어거스터스가 되게 병신 같은 소리 많이 하잖아, 거기서. 그죠. 그러니까 그 담배를 사러 간 것도 내가 스스로 이 담배를 사러 가는 일을 해내고 싶었다. 왠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너무 죽어가고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다. 남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119도 부르지 말라고 하죠. 하지만 헤이즐은 부르고 이제 죽음의 수순을 밟게 되는데. 부르는 게 맞죠. 이 서로 끝까지 내 생각에는 헤이즐하고 어거스터스가 과연 그렇게 소통을 했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영화 속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
먼저 어거스터스는 모두에게 기억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죠. 난 영웅이 될 줄 알았다. 슈퍼히어로가 될 줄 알았다. 네. 근데 반면에 헤이즐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시크하고 그래요. 그죠. 건조하고. 나는 누구한테 기억되는 게 무슨 소용이냐. 너의 인생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죠. 나에게만 기억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가 계속 충돌하는 장면이 둘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고 네. 이 지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드라마가 진척되진 않죠 사실. 어거스터스는 네, 인정을 했어요. 그거는 야 이 지점에서도 사실 제가 볼 때 로망 판타지인 게 네. 야 여자랑 남자랑 싸웠잖아 거기서. 네. 나는 기억되는 걸 원해라고 했다가 헤이즐이 그걸 물고 널어졌잖아요. 단 한 사람에게만 기억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의미 있는 나한테만 기억되는 게 의미가 있지. 뭐 그죠. 그렇게 기억되기 원하냐 사랑하는 해서 사람이라면. 이미 헤이즐은 기분이 상했어. 돗자리 네. 피고 피크닉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자신의 이야기를 주장할 수 있겠어? 내 생각에는 이거는 굽힌 게 아니에요. 의견을 굽힌 게 아니라 네. 헤이즐 앞에서 잠깐의 평화를 위해서. 아, 왜냐면 좀만 더 문제가 깊어졌으면 사과해야 됐거든. 사과하면 또 뭘 잘못해서 사과하냐고.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분명히 헤이즐이. 좀 힘드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 속에서 계속 둘의 진정한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로망 판타지에서 끝났다라고 사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비현실적이다 생각하는 부분이 영화니까. 있고. 영화니까.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마리아와 이삭의 네. 관계에서 둘이 약속처럼 계속 영혼을 부르짖잖아요. 영원히, 그죠. 영원히 이러면서 계속 키스하고. always만. 얼웨이스 하면서 진짜 막 가슴 만지고 막 딥키스하고 막 진짜 꿀차납게 하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헤이즐하고 거스도 이제 친해지면서 만들잖아요. 만드냐 오케이라고 하죠. 네. 오케이. 그 영원히와 오케이의 이 이야기들이 되게 상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영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 영혼을 부르짖는 이 이야기가 네. 계속 이제 무한대를 미분하면서 영원히 서로 하잖아요. 그래서 헤이즐이 거스가 있어서 거스는 나한테 있어서 영혼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그 영혼을 받아서 오케이가 됐다. 영원히가 오케이로 나아가는 그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둘 다 피곤하니까 지금 네. 영화가 이야기가 막 나가고 있는데 오케이. 네, 어쨌든 관계자와 저 모두 추천한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너무 로망 판타지로 봤다고 약간 폄하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이 영화 되게 좋게 봤고 진짜 감격한 영화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올해 본 멜로 영화 중에 가장 좋은 영화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요. 베스트 오퍼. 베스트 오브 멜로 영화가 아니었지. 그냥 걸작이었고. 그 할아버지의 멜로 영화지. 근데 좀 깊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스릴러기도 하고.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하이틴 멜로였다가 좀 깊은 성숙한 사랑 이야기로 나아가면서 남겨진 거에 대한 드라마까지도 완전하게 보여주는 정말 깊이 있는 멜로 영화 진짜 간만에 보는 그런 네.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방송 좀 두서없었지만 네. 광기사와 저의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하고 지금 자정이 넘었는데도 하고 있는 이런 방송이 아니었나 저는 안 생각을 피곤합니다. 해봅니다. 뭔 소리야? 네가 피곤해서 지금 방송에 산으로 온 것 같은데. 아, 그런가? 네. 아무튼 다음에 관기사 이제 시험 끝나면은 네. 우리 한번 제대로 또 영화 하나 보고 네. 그때는 정말 깊이 있게 즐겁게 상큼하게 네. 한번 영화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관기사 마지막 인사 한번. 안녕히 계세요. 큰 시험을 앞둔 각오. 각오. 사실 뭐 각오를 할 게 있겠습니까? 합격하는 게 전부지 뭐. 지금 여기서 각오 제대로 못하면은 네. 그 누구야? 이렇게 거스처럼 제대로 못하면은 네. 합격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스가 무슨 일 있었나요? 아니 거스는 항상 이렇게 주어지는 순간순간에 충실하게 말을 멋있게 하잖아요. 아, 거스처럼 되고 싶다고 영화 보고 나서 계속 그렇게 참새처럼 짹짹이던 관계사가 제가 틀렸네요. 관계사 한번 인정하겠습니다. 합격 해야죠. 제가 시험을 하나 앞두고 있는데 네. 좀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거라서 오늘도 좀 피곤한 이유가 지금 막 시험이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시험은 뭐 저는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이번에는 걱정도 없고 거스 못 되겠다. 성호가 집어쳐. 성호가 좀 날 좀 괴롭히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관기사와 김기사 이게 30몇 회차 방송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 명량이랑 뭐 여러 영화들 가디언즈나 이런 영화 다 나가고 난 이후에 아마 개봉할 영화이기 때문에 좀 늦게 나가게 되겠지만 아무튼 정말 좋은 영화고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영화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녹음한 거야. 관기사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했고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